다시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대하여. 하루가 계속되는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 함께였다가 멀어진 사람, 말을 나누다가 말이 끊긴 사람. 그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옵니다. 연락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으면서도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머뭇거림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예전에는 편하게 만났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을까? 그런데 그 어려움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관계의 온도가 바뀝니다. 함께 있던 시간과 떨어져 있던 시간의 길이가 다르면 관계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때 어색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 어색함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식었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가 변했다는 뜻입니다.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도 될까요? 너무 가벼운 말 같기도 하고 너무 무거운 말 같기도 합니다. 연락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다음 날로 미룹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뒤 그 친구에게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도 똑같이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그런데 막상 전화를 받고 나니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색하지만 대화가 됩니다. 오랜 침묵 끝에 말이 이어집니다. 관계의 재개는 이렇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거창한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완벽한 준비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색함을 감수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 속에서 관계는 조금씩 다시 쌓입니다. 예전처럼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과 똑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온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많은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18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변한 사람들, 그 사이에 멀어진 사람들, 그 사이에 떠난 사람들. 정약용은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다시 맺었을까요? 그의 편지를 보면 조심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가깝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그는 한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서로 낯설어진 것이 당연하다. 천천히 다시 알아가면 된다. 출처 여유당전서 제22권 유배 후 서간. 이 문장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려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서로 낯설어진 것이 당연하다. 그는 낯설어짐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천천히 다시 알아가면 된다. 그리고 천천히 가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려 합니다.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주려 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태도입니다. 낯설어짐을 인정하는 태도, 천천히 가는 태도, 서두르지 않는 태도. 관계의 회복은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가깝게 지내자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의 리듬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조금씩 말을 나누는 리듬, 가끔 안부를 묻는 리듬, 때때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리듬. 이런 리듬이 쌓이면서 관계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와 딸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말다툼 끝에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어머니께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결국 이렇게 답합니다. 응, 잘 지내. 너도 잘 지내니? 역시 짧은 답변이었습니다. 그 뒤로 가끔씩 문자가 오갑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길지 않은 문자들. 안부를 묻는 짧은 말들. 그런데 그 짧은 문자들이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갑니다. 6개월 뒤 딸은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아직 어색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밥을 먹습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함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의 회복은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극적인 화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자로 시작됩니다. 거창한 사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안부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관계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는 한 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믿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신뢰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쌓입니다. 매일 약속을 지키는 것, 매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매일 성실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약용도 신뢰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의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행실로 쌓는 것이다. 출처 목민심서 애민편 제6조. 백성의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행실로 쌓는 것이다. 매일 어떻게 사느냐, 매일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신뢰를 만듭니다. 이것은 공직자와 백성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 부부, 동료, 모든 관계에서 신뢰는 매일의 행실로 쌓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천으로. 그래서 신뢰의 회복은 오래 걸립니다. 조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신뢰가 깨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색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다시 믿겠다고 결심해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을 삽니다. 특별한 결심 없이 하루하루를 삽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합니다. 매일 저녁 제 시간에 귀가합니다. 매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내는 그것을 봅니다. 말하지 않지만 봅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는 것을, 매일 제 시간에 오는 것을, 매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풀립니다. 결심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아내는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이 다시 남편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믿게 되었습니다. 신뢰는 이렇게 회복됩니다. 극적인 순간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조용히 회복됩니다.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리듬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할 때 조심스러움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 예전처럼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변했고 상대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 변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시간,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18년 동안 아들들은 자랐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아들들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다시 알아가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들들이 아니라 어른이 된 아들들을.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편지를 통해 조금씩 알아간다. 출처 여유당 전서 제23권 아들에게 보낸 편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정약용은 아들들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전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편지를 통해 조금씩 알아간다. 그리고 다시 알아가려 합니다. 빨리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알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다시 맺는 태도입니다. 변화를 인정하는 태도, 다시 알아가는 태도, 조급하지 않은 태도.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가까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더 편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친밀하면 부담스러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존중입니다.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상대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예의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친구처럼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생활을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존중하면 됩니다. 업무적으로 협력하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까우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족처럼 친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왕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마주칠 때 인사하면 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면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됩니다. 정약용은 거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다. 그 거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다. 출처 목민심서 2전편 제3조. 사람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밀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각 관계마다 적절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다.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것.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의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냉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관심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공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정하지만 자신을 지우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다정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관계. 상대를 배려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정하려면 자신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지키려면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 다 가능합니다. 다정하면서도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딸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배웁니다. 어머니는 자주 전화합니다. 매일 안부를 묻습니다. 딸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에 딸은 모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자신의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은 결정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경계를 지키기로. 매일 전화를 받지는 않기로. 어머니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만나지는 않기로. 처음에는 죄책감이 듭니다.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오히려 나아집니다. 딸이 여유가 생기니 어머니를 만날 때 더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합니다. 딸에게도 딸의 삶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다정하지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 배려하지만 자신을 지우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속되는 관계. 정약용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흠음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흠음신서 권위 단옥지. 사람을 대할 때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에게 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둘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다정할 수 있습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온도가 다릅니다. 차갑게 들릴 수도 있고 따뜻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할 때 말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과할 때도 온도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있고 진심 어린 사과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같지만 온도가 다릅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차갑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과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심 어린 사과는 따뜻합니다.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담긴 사과는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그 차이는 말에서 느껴집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설명할 때도 온도가 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는 설명이 있고 이해를 구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라고 말할 때 방어적으로 말하면 변명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를 구하는 말이 됩니다. 그 차이도 말의 온도에서 나옵니다. 침묵도 온도가 있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있고 따뜻한 침묵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은 차갑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침묵은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상대를 배려하는 침묵은 따뜻합니다.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주는 침묵은 존중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주는 침묵은 위로가 됩니다. 정약용은 말의 온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항상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이 표현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줄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을 골랐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온도가 있습니다. 상대를 밀어내는 거리가 있고 상대를 존중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나한테 말 걸지 말라는 거리는 차갑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라는 거리는 다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온도가 달라집니다. 말의 온도는 관계의 온도를 만듭니다. 차가운 말은 관계를 차갑게 만듭니다. 따뜻한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와 오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말을 걸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께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냥 지내지. 너는? 목소리가 딱딱합니다. 아들은 실망합니다. 아버지가 반갑지 않으신가 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버지께서 먼저 전화를 겁니다. 어제 전화해줘서 고마웠다.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아들은 깨닫습니다. 아버지도 조심스러웠다는 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딱딱하게 대답하셨다는 것을. 그 뒤로 가끔씩 전화가 오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집니다. 대화가 길어집니다.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말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극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은 조용한 지속입니다.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어지는 것, 멀어졌던 것이 다시 가까워지는 것, 차가웠던 것이 다시 따뜻해지는 것. 그것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이는 것. 정약용의 관계 회복도 그랬습니다. 극적인 화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선언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가끔 만나면서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회복. 느리지만 단단한 회복.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낯선 사람과 인사하는 것.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이것도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한 뒤에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또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 누군가 다가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만남이 조금씩 관계가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매일 공원을 산책합니다. 혼자 걷습니다. 아무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인사를 합니다. 날씨 좋네요.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다음 날도 할머니가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산책하시네요. 할아버지는 조금 더 편하게 대답합니다. 네, 매일 이 시간에 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함께 걷게 됩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는 이렇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거창한 계획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인사로 시작됩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관계가 삶에 온기를 줍니다. 큰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친절도 관계를 만듭니다. 문을 잡아주는 것, 길을 알려주는 것, 짐을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친절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받는 사람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주는 사람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다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많은 작은 친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의 도움, 예상치 못한 배려, 그런 것들이 그를 버티게 했을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맺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해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계속되면 상처를 주는 관계. 함께 있으면 자신을 잃는 관계. 그런 관계는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된 친구와 관계를 끝냅니다.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자존감을 낮췄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오래된 친구니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비난에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정합니다. 이 관계를 끝내기로. 처음에는 죄책감이 듭니다. 오래된 친구를 버리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비난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것이 맞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관계를 끝내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정당한 선택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일방적으로 끝난 관계도 있습니다. 상대가 떠난 관계, 상대가 연락을 끊은 관계, 상대가 세상을 떠난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계는 계속됩니다. 상대가 없어도 관계는 남아 있습니다.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상 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 연락이 끊긴 친구를 떠올리는 것, 그것도 관계입니다. 일방적이지만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친구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딸이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런데 딸은 여전히 어머니와 대화합니다. 마음속으로 대화합니다.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지 압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라 행동합니다. 관계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상대가 없어도 관계는 남습니다. 기억으로, 태도로, 영향으로 남습니다. 그것도 관계의 한 형태입니다. 일방적이지만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정약용도 형을 떠나보낸 뒤 그와의 관계를 계속했습니다. 형은 없었지만 형을 기억했습니다. 형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형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정약용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떠나도 관계는 계속됩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은 결국 시간의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매일 조금씩, 가끔씩, 자연스럽게, 그렇게 관계는 다시 쌓입니다. 예전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새로운 온도로 이어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전과 같지 않아도 관계는 관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글도 천천히 닫을 시간입니다. 관계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어색함에 대해, 거리에 대해, 말의 온도에 대해, 그리고 이제 알게 됩니다.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결심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다만 시간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도 관계를 다시 맺고 계실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조심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예전과 다르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으니 관계도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온도로, 다른 거리로, 다른 방식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관계가 아니어도, 예전과 같지 않아도, 다만 이어져 있다면,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는 그렇게 계속됩니다. 조용히,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삶은 따뜻해집니다.